3월 29일 한경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한때 미국의 5년물과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역전했습니다.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의 3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가 8.7로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엔화가 달러당 125엔대에 진입하며 6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상하이 셧다운에 약 10% 급락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오늘 터키에서 5차 평화협상을 가질 예정입니다. 297조 원 규모의 아부다비 국부펀드가 러시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G7 국가들이 러시아의 가스 루브라 결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테슬라가 2년 만에 주식 분할 추진을 예고하면서 오늘장 8%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시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5차 회담을 주시하는 가운데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서 연준의 향후 금리 인상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중국의 상하이시의 봉쇄 조치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국제유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정말 불확실성이 많이 산적한 요즘 시장입니다. 저희와 함께 끝까지 잘 대응해 나가시죠.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시장 장 초반부터 관망세 짙은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주목해야 할 이슈들이 많은 탓일 텐데요. 장 후반 들어서 3대 지수 모두 이렇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27% 상승하면서 34,955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액면 분할 소식과 함께 급등한 테슬라와 함께 나스닥 지수 크게 올랐습니다. 1.3%대 강세로 14,354선 뿐만 아니라 S&P 500 지수 0.71% 상승 전환하면서 4,575선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최근 국채금리의 움직임 굉장히 가파르죠. 오전 한때 5년물과 30년물 간 국채 수익률이 역전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5년물 국채금리가 연 2.63%, 30년물이 연 2.6%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06년 이후 처음인 가운데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2년물과 10년물 간의 역전 현상은 일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10년물 현재 1.32% 하락하면서 2.46%대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2년물의 경우 1.61% 상승하면서 2.34%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시장 상황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 서상영 본부장과 살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미국 증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진행 과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부각되면서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미 행정부의 2023년 예산안 발표 후에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을 했었습니다. 특히 자사주 매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부과 소식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관련 초안이 보도된 가운데 휴전에 대한 기대가 부각되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 등 개별 기업들의 변화 요인에 힘입어서 나스닥의 상승 확대가 특징이었고 결국은 다우가 0.27%, 나스닥이 1.31% 상승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미 증시 흐름을 좌우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전해주시죠. 일단 미 행정부가 2023년 예산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전체 규모로는 5조 8천억 달러 규모입니다. 바이든은 새로운 예산을 통해서 가계의 비용을 절감을 하고 재정 적자를 줄여나가 더 나은 미국을 건설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국방 예산 증액, 기후 변화를 감안 청정 에너지,
질병통제 예산 등의 증액이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의 원동력 중 하나였던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에 대해서 1%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에 1조 달러를 상회하는 금액을 투여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발표로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요. 여기에 1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을 대상으로 최저세율 20%를 적용해 소득세를 납부하게 하는 부유세 부과도 있습니다. 주식 등의 미실현 이익이 자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지만 통과될 경우는 주식 매도가 있을 수 있어 주식시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미국 예산안 처리는 총 3단계로 나눠지는데 행정부가 의회 예산을 제출하는 지금 같은 1단계가 있고요. 이를 토대로 상하원 예산위원회가 초안을 만들게 해주는 2단계, 3단계는 상하원 세출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정하는 수순이 있습니다. 이 세출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의회 통과 과정이 미 예산 결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직 9월 달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는 잠시 시장에 영향을 줬을 뿐 대체적으로 매물 출회가 지속되는 과정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주식시장은 이번 예산안 초안이 발표된 이후에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하긴 했지만 대체로 제한적인 움직임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오히려 이보다는 개별 기업들의 이슈에 힘입어서 반등을 보이거나 약세를 보이는 과정이 진행되는 등 실적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을 좀 보였고요. 결국 이에 힘입어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폭을 확대한 점이 오늘 미증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눈에 띈 종목들 전간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현지 시간 28일 미증시 특징주 시황입니다. 우선 아마존이 이날 장에서 2.5% 넘게 상승하면서 3,379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주요 기술주 가운데 YTD가 상승 전환한 첫 종목이 됐습니다. 올해 주가 수익률 또한 1%대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애플이 수요 부진에 최근 새로 출시했던 보급형 스마트폰 아이폰 SE의 생산량을 20%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0.5% 소폭 오르면서 175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주요 기술주 가운데 구글만이 약보합을 모이면서 2,829달러 선에 마감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등은 모두 오늘 장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편 테슬라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주기 위해 연례총회에서 주식 분할에 대해 이야기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테슬라 중국 상하이 2단계 봉쇄에 따라 28일부로 상하이 공장을 중단시킨 소식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8% 크게 오르면서 1,091달러 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는 아마존과 애플에 더불어 골드만삭스의 추천 소비재 종목에 선정됐습니다. 이날 장에서는 1% 정도 올라주면서 378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가 일부 반도체 종목의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관련주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하면서 대부분은 1% 이내의 상승폭을 보였고요. 그중 엔비디아는 2% 가까운 큰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282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관련하여 속스 ETF 0.78% 올라서 489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개별 특징주의 상황도 살펴보시죠. 첫 번째 종목 AMC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얼마 전 영화관체인 AMC가 금은 광산업체 하이콜프트 마이닝에 투자한 바 있는데 AMC의 CEO 애덤 에로는 올해 이렇게 혁신적인 방식의 인수합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다만 이 회사는 44% 상승하면서 29달러 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HP는 월요일 장에서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주당 40달러의 가격으로 폴리라는 커뮤니케이션 기술 종목을 인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수는 올해 말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장에서 다만 마감은 3% 정도 빠지면서 38달러 선에 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가 비욘드 미트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시장 수익률 하회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새 목표가를 제시했는데 현재 가격보다 40%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약한 전망을 제시한 이유로는 해당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진 점,
또한 맥도날드의 상품을 런칭한 영향이 생각보다 미미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비욘드 매트 오늘 장에서는 1% 상승하여 49달러 선에 마감했고 관련하여 맥도날드 주가도 짚고 가면 0.56% 상승하여 242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투자회사 RBC는 담배회사 알트리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시켰습니다. 알트리아는 담배회사 필립 모리스 등을 소유한 기업인데요. 알트리아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률 상회에서 섹터 수익률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장에서 3% 정도의 낙폭 보이면서 52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최근 우버는 런던 도로교통국으로부터 30개월 허용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오늘 장에서 우버 2% 역시 상승해주면서 34달러 선에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바클레이즈는 지난해 너무 많은 구조화 채권을 발행해서 약 5억 9,310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때문에 계획되어 있던 자사주 매입 시점도 늦춰지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10% 큰 낙폭을 보이면서 8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헤즈브론은 이사회 후보에 대해 투자처 알타폭스 펀드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알타폭스는 이 회사의 지분 2.5%를 보유한 행동주의 투자 펀드입니다. 헤즈브론 오늘 장에서 1% 빠지면서 83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쿼보와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또한 패러다임 새 반도체 종목의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매수에서 중립으로 바꾸면서 내년 한 해 동안에도 매크로적인 고비가 계속해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장에서 쿼보는 1% 빠져서 마감을 했고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는 0.3%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 시황 살펴봤고 이어서 원자재 시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자재 시장의 동향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제유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중국의 경제 수도로 불리는 상하이가 코로나 봉쇄에 들어가면서 오늘장 국제유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원유 수요 감소가 우려되면서 WTI는 9% 내린 103달러 선에서 또 브렌트유도 9% 떨어진 109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는 31일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는 증산 여부가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주요 곡물 가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대두 선물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 옥수수와 밀과 함께 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미국 농무부가 발표하는 파종 의향 보고서를 주시한 가운데 현재 3% 내림세 나타내고 있고요. 반면 원명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코코아 가격도 살펴볼 텐데요. 오늘장 2.3%가 빠지면서 톤당 2,568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커피 가격도 오늘 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3% 가까이 빠지면서 최근 4개월간 저점으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 IC 상품거래소가 집계한 커피 재고량이 증가한 점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라보뱅크도 브라질의 아라비카 커피 생산이 작년 동기 대비 31%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하방 압력을 실었습니다. 네, 설탕 가격은 국제유가와의 상관관계 파악하시면 되는데요. 역시나 국제유가가 하락함에 따라 설탕 가격도 오늘 장중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다만 현재는 강보합권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옥수수와 밀 가격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중립국화를 논의 중이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에서는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 농무부의 파종 의향 보고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특히 밀 가격이 4%대로 크게 빠지고 있고요.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밀 선물 시장에 극심했던 변동성을 고려하면 그렇게 큰 변동폭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서서히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들은 곡물 공급 우려가 빚어지면서 인도 시장으로 향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원목은 2% 가까이 빠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돈육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돈육 가격은 계속된 수요 증가와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속 원자재 가격도 살펴봐야겠죠. 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금 가격은 달러화 강세와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에 따라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1.7% 내리면서 1,919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 가격은 2.5%로 크게 하락하면서 24달러 선으로 내려왔는데요. 상하이의 코로나 봉쇄,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등이 역시나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25.4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낙폭을 키워갈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팔라듐 가격도 오늘장 크게 빠졌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을 주시한 가운데 장중에 8%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6.9% 내림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금도 2.5% 가까이 떨어지고 있고요.
니켈 살펴보겠습니다. 변동성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어서 살펴보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니켈 가격이 3월 16일 거래 재개 이후로 4거래일 동안 하한가를 또 2거래일 동안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현재 7.7% 내림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연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아연 생산의 15%를 유럽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유럽 재련소들이 일시 중단하는 일이 생기고 있는데요. 아연 가격은 유럽의 에너지 이슈와 함께 계속해서 동향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0.8% 오름세 나타내면서 톤당 4,09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구리는 1%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주석도 1% 내림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납 가격 살펴볼 텐데요. 2% 가까이 상승하면서 톤당 2,35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 전해드렸고요. ETF 시황은 이혜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간밤 ETF 흐름을 한눈에 짚어드리는 ETF 시황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비트코인 선물과 탄소 배출권 관련 ETF는 강세 보였는데요. 반면 대마초 기업과 휘발유 관련 ETF는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선물 ETF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4% 올라서 47,900달러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48,000달러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CNBC는 오늘장 비트코인 상승에 촉매가 되는 특정한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과 관련된 제도적 움직임이 가격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는데요. 현재 시간 25일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가상화폐의 건전한 혁신을 위해 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 파생 상품 거래를 시작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장 비트코인이 이렇게 우상향 곡선 그리자 관련 ETF도 강세 보였습니다. 티커명 BITO인 프로시어스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시어스에서 운용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선물 가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ETF인데요. 오늘장 7.91% 올랐습니다. 다음은 탄소 배출권 ETF입니다. 오늘장 캘리포니아 탄소 배출권 가격은 오르고 있습니다. 약 2.63% 정도 상승했는데요. 탄소 배출권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캘리포니아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오르자 관련 ETF도 상승했는데요. 티커명 KCCA인 크레인셔스 캘리포니아 카본 얼라이언스 스트래티지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레인셔스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탄소 배출권 선물 가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4.19% 올랐습니다. 하락한 ETF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마초 기업 ETF인데요. 지난주 대마초 관련 종목들은 미국 하원이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검토할 거란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반대로 밀리는 모습인데요. 캐노피 그로스는 약 8.63% 빠지고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외에도 썬다이얼 그로스는 4.19%, 오로라 카나비스는 8.30% 밀렸습니다. 한편 투자자들은 오늘 예정된 대마초 합법화 관련 청문회를 예의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하지만 하원은 해당 청문회를 현지 시각 3월 30일로 이틀 연기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마초 관련 주식들이 미끄러지자 관련 ETF 역시 약세 보였는데요. 티커명 POTX인 글로벌X 블록체인 ETF 살펴보겠습니다. 네, 해당 ETF는 글로벌X, 그러니까 미래에셋의 글로벌X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장 6.05% 빠졌습니다. 이번에는 가솔린 ETF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국제유가는 상하이 봉쇄로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에 크게 빠졌습니다. 휘발유 역시 약세 보였는데요. 현물 가격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근 고공행진하던 움직임을 멈추고 약 8% 정도 밀린 모습인데요. 현물 외에도 선물 역시 하락했습니다. 4월물 약 8% 내렸는데요. 휘발유 가격이 이렇게 내리자 휘발유 ETF 역시 내렸습니다. 티커명 UGA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가솔린 펀드 LP 확인해 보겠습니다. US 코모디티 펀드에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휘발유 선물 가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8.17% 밀렸습니다. 지금까지 ETF 시황이었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소식들이 장을 움직였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말 엄청난 소식인데 2년 만의 계획이라고 밝혔고 또 JP모간이 국채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가능성 자체는 조금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가의 저명한 투자 전략가죠. 엘 에리아는 연준의 빠른 긴축이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경기 침체와 관련해서는 조금 엇갈린 전망이 나온 상황입니다. 돌아와서 테슬라 오늘 이 소식에 8% 넘는 급등세에 나타났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테슬라가 다시 한번 주식 분할을 추진합니다. 테슬라는 연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발행 주식 수의 증가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주식 분할을 단행하는 건 2020년 8월 이후 17개월 만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존의 한 주를 5개 주로 분할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10월에 주주총회가 열렸기 때문에 주주들로부터 주식 분할 승인을 받는다면 2년 만에 주식을 쪼개는 셈입니다. 주식 분할은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주식을 나눠서 주식 수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 구성에는 변화가 없지만 주식의 시가가 싸지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자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통상적으로 주식 분할은 주가가 높게 형성돼 있어서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자본의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의 액면 분할과 같은 원리입니다. 테슬라는 주식 배당의 형태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회사 보통주의 주식 분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주식 배당은 신규 발행 주식으로 현금을 대신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배당에 쓸 돈을 보유해서 추후 투자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주들에게는 현금 배당과 사실상 같은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주가가 높은 수준일 때는 현금 배당보다 주식 배당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결정 역시 현재 $1,000가 넘는 주식의 가격을 낮춰서 투자를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올해 들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743%와 50%가량 급등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지금까지 4.4%가량 떨어졌습니다. 주춤한 주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테슬라는 중국 당국의 코로나19 봉쇄령으로 인해서 상하이 현지 공장의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무색하게도 주식 분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8% 넘게 급등하면서 $1,094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1,000에 다시 도달하면서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는데 과연 이번 결정이 테슬라에게 호재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이어서 CNBC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비트코인과 경제 지표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48,000달러를 올해 처음으로 돌파했고 또 미국의 3월 댈러스 연은 제조업 지수가 공개됐는데 8.7로 집계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5년물과 30년물 국채 금리가 역전되면서 2006년 이후 처음이다라는 평가도 나왔는데 비트코인 얼마 전만 해도 이제 가상화폐 혹한기가 도래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좀 봄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비트코인이 48,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1월 4일 이후 83일 만입니다. 올해 초 46,000달러에서 거래를 시작했던 비트코인은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 속에서 한때 33,000달러를 찍기도 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가상자산의 이점을 인정하고 혁신에 필요한 규제를 마련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도 가상자산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서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 불법행위 단속, 그리고 미국의 세계적인 경쟁력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춘 방향성을 밝혔습니다. 현재는 재무부가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가 에너지와 가스에 대한 수출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는 제안을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해당 대금에 대해서 비우호국은 반드시 루블화로 받지만 우호국이 원한다면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없지만 현실화된다면 한정된 유동성 내에서 가상화폐의 가치는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관측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터키에서 5차 평화 협상을 이어가면서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점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 가상화폐인 테라를 발행한 루나 재단이 최근 대규모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달 초에 비트코인이 50%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정의되는 저항선인 5만 1,000달러 선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라면 8% 이상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비트코인에서 시작된 오름세는 가상화폐 전반에 걸쳐서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47,900달러 선에서 이더리움은 3,4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관련 ETF들 그리고 코인베이스까지 일제히 상승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마켓워치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국제유가와 관련된 내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오펙 플러스의 증산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또 국제유가가 오늘 7% 정도 급락했습니다. 최근 고공행진하고 있었지만 중국 상하이 쪽에서 락다운 조치를 시행하면서 수요가 감소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5.8조 달러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비 증액 그리고 재정 적자 축소가 골자였는데 돌아와서 이 유가 급등 사태도 불구하고 증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네, 국제유가가 끝을 모르고 오르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펙과 러시아가 모인 오펙 플러스의 다음 주 회의에서 원유 증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던 시점이었던 지난 2일 회의에서 산유량을 점차 늘리겠다는 기존의 계획을 고수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실제로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가는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4월부터 러시아의 하루 원유 수출량이 약 300만 배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는 31일에 열리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는 여전히 증산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가 오펙 플러스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시장에서 러시아산 원유가 완전히 사라진다면 유가는 200달러를 웃돌 수도 있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오펙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EA도 오펙 플러스가 현재의 계획보다 산유량을 늘린다고 해도 소비 시장에 그 물량이 도착하는 데는 4주에서 8주가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천정부지처럼 치솟던 유가는 갑작스러운 급락세를 맞았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중국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서 봉쇄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 시장인데요. 이 상하이가 단계적 폐쇄에 들어간 가운데 원유 수요 급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유가는 8%의 내림세라는 직격탄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현재 WTI는 104달러 선에서 브렌트유는 11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국제유가 변동성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저희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과 함께하면서 관련 내용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블룸버그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네, 이번에는 기업 이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SE 생산량을 20%가량 축소한다고 밝혔는데 수요 부진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또 AIG와 블랙록이 자산 관리와 관련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러 제재 그리고 또 러시아 보이콧과 관련된 내용인데 크레디트 스위스가 러시아의 신규 사업 추진을 중단한다. 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돌아와서 아이폰 SE, 사실 아이폰 팬들 중에서는 정말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이 수요는 또 부진하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애플이 새로 출시한 보급형 스마트폰인 아이폰 SE의 생산량을 당초 계획보다 20%가량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200만 대에서 300만 대가량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아이폰은 이렇게 많은 이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급상승한 데다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폰 13도 몇백만 대 정도 더 적게 만들어질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는 계절적인 수요를 기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애플의 이번 생산량 감축 조치가 전쟁이 직접적인 수요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다라고 풀이했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에 러시아 현지에서의 판매 활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 러시아 국영 결제 브랜드인 미르카드의 애플페이 결제도 중지했습니다. 앱스토어에서도 러시아 관영 매체를 퇴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러시아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애플은 11%로 샤오미와 삼성에 이어서 3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JP모간은 코로나19에 따른 봉쇄령으로 인해서 중국에서의 아이폰 SE의 판매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고 관측했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4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사상 최대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면서 6년 만에 판매량 1위 자리를 탈환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의 재고가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에 꼭 전쟁이 아니어도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의견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애플의 생산 감축 동향은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IT 업계에서의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촉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네, 애플의 SE 생산량이 줄어듦에 따라 이게 다른 기업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최보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